네, 자, 시간과 공간.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때, 네, 자, 시간을 재는 것, 공간을 재는 것, 측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 옛날과 지금 현재는 많이 변해 있죠.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 시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꽃이 핀다. 어느 때 필까?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네, 것도 자연현상인데 그것도 시간, 공간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규모라는 게 있어. 규모. 자, 규모는 자,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예요. 자, 우리를 이걸 규모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 규모에는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고 있으니까 규모도 역시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고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이 거시세계 그리고 미시세계 이게 공간의 규모를 나타내기도 하죠. 네, 그래. 그래서 자, 두 번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자, 그러면 미시세계는 어떤 규모들을 미시세계라고 할까? 미자가 작을 미자예요. 네, 미미하다, 미세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네. 그래. 미시세계는 뭐가 있을까? 원자. 맞아요. 원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 네,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뭐 세포라든지 등등 아주 작은 범위를 따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미시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네, 다음에 거시세계가 있죠. 자, 거시세계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쵸? 그 네, 다음에 태양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걸 우리 은하라고 하지. 네, 이런 것들. 또는 은하들이 분포하고 있는 우주, 이런 것들은 모두 거시세계에 해당되죠. 됐니? 네,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는 이제, 자, 거기 예시가 나와 있네.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 거기 보면은 0.1 나노미터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런데 태양과 지구 1AU 천문단위, 이 천문단위가 뭐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천문단위라고. 야,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를 따지잖아. 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연현상의 탐구는 자,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규모를 또는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거니까 자, 이 자연현상의 탐구는 규모에 맞는 그치? 네,
자, 규모에 맞는 적절한 시간과 공간 규모를 활용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치?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측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과거 측정 방법이 나오고, 현대 측정 방법이 나오죠? 네. 과거 측정 방법은 무엇을 주로 이용했냐면, 거시적인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네. 자, 주로, 거기도 나오죠.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 측정만 가능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거에 시간 측정할 때 어떻게 했죠? 어, 도구로, 해시계, 해시계 하지 않았어? 네네, 하시게, 네. 그래, 해시계. 근데 해가 떠서 그림자가 생긴 거 가지고 시간을 설정했었거든. 네, 그래, 태양, 우주, 거시적이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또는 물시계, 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해시계, 물시계, 또, 그 다음에, 달의 모양 변화,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달의 모양 변화로 보름이니, 금음이니, 이렇게 시간을 측정했단 말이야. 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과거에 측정했던 방법이에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자, 과거에 길이 측정은 또 어떻게 했으니? 가로, 우리가 썼던 막대, 방법이 뭐야, 길이? 막차. 막대 있죠, 막대. 신체 일부. 아, 네, 신체 일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자라고 하는 것들 또는 한마라고 하는 것들만 할 때 우리가 양팔을 넓게 펴서 오른쪽 손에서 왼쪽 손끝까지 아, 이런 것들이야. 신체 일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를 이용했냐면 막대 등을 이용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들이 현대 측정 방법에는 굉장히 많이 변해요. 네, 자, 그랬을 때 시간 측정은 뭘로 하냐면, 자, 거기에 시간 측정 뭐라고 나와 있니? 원자시계예요, 원자시계 또는 전자시계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런데 그 밑에 자, 세슘 원자시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게 세슘 원자시계. 이건 뭐냐면, 자, 세슘에서 나오는 빛이 거기에 일정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세슘, 이걸 거기에 굳이 쓸 필요 없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 시간이 기준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1초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음, 이해됐니?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 측정. 자, 우리 길이 측정으로 보면은, 자,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기계들이 있어. 레이저를 쏘잖아? 그러면 네, 그 레이저가 부딪힌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그걸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레이저 빛을 음, 이용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미세하면은 전자현미경 같은 것도 이용을 하죠. 네. 어, 아주 BC 세계까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이게 시간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의 변화야.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현대적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들 거기에 나와 있죠. 네. 이런 거는 굳이 선생님이 안 써도 될 거야. 자, 현대 측정 기술 그냥 제목만 써보자. 현대 측정 기술에는 자, 우리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이 있죠. 네. GPS라고 들어봤어? 네. GPS. 인공위성의 이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자, 요런 거 위성 위치 확인. 그다음에 전자현미경.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또 나온 게 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나온 대로 원자 힘현미경이라는 게 있죠. 네. 원자 힘현미경. 이거는 이제 원자에서도 원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일어나거든. 네. 그 반발력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료 표면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우주 망원경 같은 거 떠 있죠. 네. 이런 것들로 우주에 더 넓고 먼 위치까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측정 기술이에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 기본량과 단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기본량과 단위를 우리는 국제 기준량으로 따져서 배우는 게 중요해. 네. 자, 기본량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이에요. 자, 네. 기본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 요거를 우리는 기본량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기본량에는 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기본량. 자, 순서대로 한번 쭉 써볼 테니까 한번 보자. 7가지에는 시간. 자, 요거를 밑으로 넘겨볼까요? 자,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전류, 온도, 전류, 온도, 강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자, 7가지니? 네. 여기에 아니요, 하나 하나 남았어요. 빠졌다. 아, 물질량. 물질량. 그쵸? 네. 물질의 양을 따지는 것까지 해서 7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네. 중요한 거야.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게 기본량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이 기본량의 국제적 단위는 뭘 쓰느냐? 자, 단위. 자, 요걸 국제 단위라 그래서 국제 단위를 우리는 SI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SI 국제 단위 7개 그냥 외우면 돼. 네. 알겠니? 자, 네. 우선 거기 밑에 이제 먼저 한번 보자. 국제 단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으로 자,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알겠지? 네. 국제 단위계라고 해서 자, 이 국제 단위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7개 기본량의 단위를 외우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얘 하나 보자. 미터법 제정을 언제 했는지 나오죠? 네. 1790년경에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되어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한 단위법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국제 미터 협약 체결 해가지고 뭐 나와 있죠. 7개 기본량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네. 국제 단위계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이 7가지는 외우자. 자, 어떻게 외우는지 봐봐.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강도, 물질량. 여기에는 시간은 단위를 S라고 쳐요. S. 자, 그리고 S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야, 초. 그 다음에 길이는 M이라고 쓰고 요거는 미터야. 미터라고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질량은 이렇게 써서 킬로그램이라고 읽죠. 네. 전류 단위는 뭘로 썼지? 암페어. 네, 이게 A야, 암페어. 자,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쓰는 게 조금씩 다르죠. 네. 자, 우리는 섭씨 온도, 도씨. 네.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 F. 자, 이렇게 쓰거든. 네. 자, 좀 달라. 그런데 그거는 국제 단위가 아니야. 온도의 음. 국제 단위는 K라고 써서 켈빈 온도예요. 켈빈이라고 해요. 알겠니? 네. 그리고 광도는 CD라고 써서 칸델라라고 불러요. 칸델라. 음. 그 다음에 자, 물질의 양은 MOL이라 그래서 몰이라고 읽으면 돼. 몰. 네. 혹시 유나는 몰이라는 거 들어봤니? 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요게 2학년 때 화학에서 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거든. 음. 그때 화학에서 양적인 개념을 배울 때 몰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기본량의 단위야. 자, 그러면 이제 유도량과 단위가 나오지. 네. 유도량과 단위. 이거는 자, 선생님이 가장 쉽게 얘기할 테니까 봐봐.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양이에요. 이걸 유도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량의 단위의 조합으로 단위가 만들어지겠지. 네. 자, 조합으로 단위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자, 우리 넓이.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지. 네. 봐봐.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네. 근데 우리는 미터는 있지만 미터의 제곱은 기본량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기본량 미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거지. 아, 그 다음에 부피. 부피는 뭐를 쓰겠어, 그러면? 미터 세제곱. 그렇지. 미터의 세제곱.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지? 미터분의 세컨드. 시간분의 아, 시간분의 거리. 길이, 거리잖아. 네. 그래, 그 단위로 조합되는 거야. 시간이 뭐였죠? S, 그리고 길이는 미터.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들이야.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유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기본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 거기에는 여러 음, 가지가 있죠. 네. 유도량의 단위 선생님이 몇 개만 얘기한 건데 넓이, 부피, 속력 나와 있지만 가속도의 단위도 나와 있는데 가속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뭐니? 미터 미터 퍼 세크 퍼, 제곱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밀도의 단위는 뭐였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보통 우리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썼죠. 네. 보통.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자 농도도 있고 이런 게 전부 유도량의 단위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모두 끝난 거야. 옆에 봐봐. 13쪽 페이지에 위에 압력, 밀도, 농도 나오죠. 네. 압력도 봐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 면적 분의 힘이거든. 네. 근데 자, 요거를 이제 나타내려면 단위 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네. 근데 힘은 뉴턴이거든. 네. 근데 뉴턴은 여기 기본량의 단위에 없잖아. 네. 힘은 어떻게 구해지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S제곱. 그렇지. 왜냐면 우리 저기 무게 구하는 거 배웠잖아. 네.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는 거였지? 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미터의 제곱분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 요거 환산하면 어떻게 나오니 거기 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압력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도량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거기 농도의 단위도 나오죠. 네. 농도는 자 부피분의 물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뭐였어? 미터의 세제곱이었지. 네. 물질의 양은 몰이었지. 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유도량의 단위가 돼. 음, 이해됐니? 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외우기만 하면 여긴 다 끝나겠지. 네. 그 다음에 접두어라는 게 있어. 접두어.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네. 알고 있는 거 몇 개가 있어요. 킬로라고 쓰는 거 있지. 킬로. 네. 킬로가 뭘까? 음, 1km는 뭐야? 천 미터. 1000m지. 그러면 킬로의 뜻은 뭐야? 천. 10의 3승이지. 네. 그런 형태로 접두어를 정한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자. 거기에 몇 개가 나와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와 있네요. 음, 나노, 나노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n이라고 할 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라고 읽고 요런 기호를 쓰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우리 밀리라고 있죠. 밀리. 네. 1밀리미터. 그러면 몇 센치지? 음, 0.1cm. 0.1cm가 1밀리미터잖아. 네. 그러면 몇 미터지? 0.001m.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센티도 있죠? 네. 자, 센티는 C라고 써서 10의 마이너스 2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자, 헥토라고 쓰는 거. 자, 헥토 H 10의 2승이에요. 우리가 헥토는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기압을 나타내는 데서 헥토파스칼 1013.0 헥토파스칼이라 그래서 요 H를 쓰기도 하거든. 네. 요렇게 쓸 때 H 헥토라고 하는 건 10의 2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킬로 아까 배웠죠. 킬로 K 네. 10의 3승. 그 다음에 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가는 많이 쓴다. 그치? 음, 특히 저장 공간을 사용할 때 우리 몇 메가바이트 막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런 게 메가. 그 다음에 기가 G라고 써서 10의 9승. 요즘에 기가보다 더 큰 걸 뭐라고 하지? 음, 테라라고 해서 못 들어봤어? 아, 테라, 네. 들어봤어요. 이게 테라 T라고 쓰는데 네. 테라는 10의 12승이에요. 음, 이런 것도 써. 지금 이렇게 숫자들이 굉장히 커진 숫자도. 네. 자, 여기까지가 유도량의 단위예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어려운 거 있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뭐 그거보다 책에 있는 그대로 외워버리면은 다 끝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뒤쪽으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뒤쪽에 이제 측정 표준과 정보라는 게 나오죠. 네. 측정과 측정 표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제일 먼저 과학에서 측정과 어림이라는 게 나와요. 네. 측정과 어림. 자, 측정과 어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측정은 있지. 길이, 질량,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고 자, 네. 물질 또는 물체의 자, 길이, 질량, 부피 등을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측정 단위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야. 여기에서는 네. 적절한 측정 단위와 도구를 사용해야 측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맞아요. 자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바로 측정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윤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자, 요 물건은 10cm 길이야 라고 한다면 있지. 네. 명확해지지. 네. 그게 정확하게 길이가 10cm야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대략 한 뼘 정도 돼. 그러면 이게 몇 cm인지 이해할 수 있니?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손이 네. 큰 사람의 한 뼘과 손이 작은 사람의 한 뼘 다를 거고. 그치? 네.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측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위와 측정 도구가 필요해서 그걸로 측정하게 된다면은 자연현상을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측정이야. 그런데 어림은 과거의 경험값을 바탕으로 하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측정 도구 없이 자, 물질의 양을 추정한다고 하는 거야. 물질의 양이나 길이를 추정하는 활동이야. 그러니까 정확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이 어림은 주로 자, 이런 거야.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자, 어림은 과학적 사고 과정이나 그다음에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지 물컵 하나에 이런 네. 물컵이 있다고 보자. 이 물컵에 물을 뭐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를 부피를 측정해봤어. 네. 부피를 측정했더니 10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요거는 분명히 100이라는 부피를 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측정 도구로 이용한 거야. 그런데 요 물컵에 물이 절반 정도 이만큼 채워졌다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측정하지 않고 대략 50 정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과거에 측정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 물컵의 절반 정도 채워졌으니까 한 50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어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어림은 자, 무엇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어림은 측정 도구를 정하는데 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음. 도구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봐봐. 이 물컵에 반 정도가 채워져 있어. 이 부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 네. 근데 측정 장치가 500ml짜리를 사용을 한다. 그럼 너무 크지? 네. 너무 크니까 오히려 여기다 집어넣으면 측정이 오히려 안 돼, 더. 음.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100ml짜리를 이용해서 500을 측정하는 거는 쉽게 측정이 되겠지. 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어림한 양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얼마짜리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자. 그랬을 때 얼마짜리 이 도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
그래서 끝났고요. 두 번째, 측정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 측정 표준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자, 여름에 특히 오존 농도 같은 것 길 가다가 보면은 자동차 도로에 큰 표지판 있지. 네. 큰 표지판에 여기에 온도 몇 도, 오존 농도 얼마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 있니? 네.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나타내. 자, 그러면 측정 표준이라는 말은 뭐냐? 거기 나온 대로. 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 이게 측정 표준이에요. 정확하고, 자,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기준, 이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됐니? 네. 어, 자, 여기에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다. 여기에는 자, 표준화된 측정 단위, 표준화된 측정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측정 도구, 표준 물질, 측정 도구 또는 표준 물질 등이 있다. 자, 그래 놓고 그 밑에 자, 표준 측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활용이 있죠, 활용. 네. 활용되는 예는 그대로 알아두면 돼요, 활용. 자, 거기에 보면은 자, 기온을 도시로 측정하여 기온과 폭염주의 발령 나오죠. 우리 요즘에 뉴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폭염주의보. 그리고 네. 일기도 뭐 일기 예보할 때 거기 보면 시뻘겋게 막 표준 막 칠해져서 나오고 하지. 네.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옆에 제한 속도 규정하는 거 나오죠. 네. 이렇게 봐봐. 50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최고 속도 제한이라고 불러요. 최고 속도는 50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거기 미세먼지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사거나 그러면 표장지에 이렇게 있지. 영양 정보들이 있지. 네. 네. 그 다음에 소음 측정하는 거. 데시벨이라 그래서 dB라고 하거든.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요즘에 뭐 혈당 측정해서 당을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알겠니? 네. 이 활용은 선생님이 안 썼어요. 그냥 쭉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 것들이 자,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한번 보자. 19쪽에 맨 마지막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나오죠? 네. 네. 그래. 그거만 잠깐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음의 단위를 우리가 야, 얘네 집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라고 할 때 너무나 시끄럽다. 이게 얼마의 소음을 내는지 모르잖아. 네. 그랬을 때, 이 집은요, 얼마의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은 이 정도의 소음을 내는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이
방지될 수 있고요. 자, 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거 그대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알겠죠? 네. 자, 그래. 그리고 한 장 마저 넘겨봅시다. 오늘은 쓸데없는, 쓸데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생님이 그닥 많은 설명이 안 해도 될 만한 건 다 오늘 끝내버리자. 네. 자, 이제 신호와 정보가 나와요. 자, 요즘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넘치죠. 네.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의 신호 정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자연의 신호와 정보. 자, 자연의 신호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으로는 빗소리, 지진파 같은 파동부터 힘, 온도, 압력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신호라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신호야. 그러니까 음,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는 것, 이것을 신호라고 하는데, 자,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네. 유나야, 조금 졸립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어, 빛, 소리 등등, 힘, 온도, 뭐 이런 게 있죠. 빛, 소리, 힘, 온도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라는 건 뭐냐? 자, 우리 정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만든 유용한 형태의 것이야. 자, 그러니까 자연 신호를 자, 우리가 유용하게 만든 거예요. 신호를 측정하고 자, 분석하여 유용하게 만든 것 모두를 정보라고 하는. 음, 자, 그래서 이 신호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 보면 신호에는 지진파가 있죠. 네. 자, 이 지진파를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구 내부 구조의 조사예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각, 멘트, 그다음에 외핵,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네. 그렇게 들어갈수록 그러면 이 네 개 층으로 구성된 걸 바로 뭘 알아내느냐? 지진파로 알아낸 거야. 음, 그러니까 지진파로부터 얻어낸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체온으로부터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어? 건강 상태. 그렇지, 건강 상태 알 수 있잖아.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리고 막 그러면 체온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그 이유 그것을 알기 위한 거죠. 음, 이해됐니? 네. 그래. 그 밑에 뭐 우주의 빛도 있네. 우주의 빛으로부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의 나이는 뭘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 그런 게 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센서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센서가 뭐가 센서냐? 신호를 잡아내는 장치예요. 자, 센서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감지하여
자,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이거를 센서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센서의 종류는 그냥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아. 우리 주변에 센서의 종류는 자, 우리 어두운 계단에 딱 사람이 지나가면 어때? 불이 자동으로 켜지지. 네, 적외선 감지기가 있거든. 그게 적외선 센서가 있는 거예요. 음,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 뭔가 지나가네 그러면서 센서가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또는 집에서 쓰는 가스에서 가스 누출이 일어났어. 그러면 가스 경보기가 작동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센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방 센서, 압력 센서 뭐 되게 많지요. 네, 이런 거는 그대로 읽어봐도 되겠다. 종류는 음, 선생님 안 써도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호의 종류에는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디지털 신호. 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아날로그. 자, 요즘은 무슨 신호를 쓰죠, 주로? 디지털. 그렇지, 디지털 신호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도 해. 음, 그렇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자, 이 아날로그 신호에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이 아날로그예요. 음,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자, 이거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뭐 이런 게 있죠. 빛, 네, 소리, 지진파, 온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아날로그 신호인데 자, 두 번째 디지털 신호. 자, 디지털 신호는 불연,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신호예요. 네,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인데 자, 0과 1만으로 이용되는 이진법으로 표현이 돼요. 음, 자, 0과 1만을 이용한 이진수로 표현되는 신호.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모든 디지털 기기죠. 네,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하는 신호. 자, 이것이 디지털 신호가 돼요. 됐니? 네, 요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유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십진수죠? 네. 십진수를 이진수로 고치는 방법 알고 있냐? 어, 그 작년에 배웠었어요. 배웠었으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네, 수학에서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배운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자, 5를 네, 이진수로 나타내면 2로 나누세요. 네. 2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 2랑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이죠. 네, 근데 요 2를 또 2로 나눠. 그러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죠. 네. 그러면 1, 0, 1, 2 이렇게 쓰면 이진수법이 되는 거예요. 아, 요 앞에서부터 1, 0, 1, 2.
음, 이해됐냐? 네, 그리고 요 숫자를 십진수로 고칠 때는 요거 다음에 두 자리가 있죠. 네, 그래서 자,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음, 그 다음 자, 요거는 0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1 곱하기 2의 0승이에요. 아,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오, 그래서 5 나오는 거야. 아, 요런 방법이 있어.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 고치는 거는 설마 나오진 않겠지? 네, 몰라 그래도 어떻게 됐지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환 장치로 변환시키면 디지털 신호가 돼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더란 얘기야. 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디지털 신호의 특징 나오죠? 네, 그거는 외워둬야 돼. 자, 디지털 신호의 특징 뭐뭐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 그리고 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롭다. 그렇지. 그리고,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전송할 수 네, 있다. 그게 특징이야. 네, 그게 바로 디지털 신호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에 편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신호, 저장, 재생, 전송이 굉장히 편리해요. 음, 이게 디지털 신호의 특징이고, 근데 아날로그를 신호를 디지털로 디지털 신호로 편집을 할 때 네, 변환시킬 때 네, 자, 일부의 정보가 왜곡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일부 정보가 왜곡되거나 소실될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세 번째 또 거기 나온 대로 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 용량이 작아요. 음, 그 다음에 복사 편집이 자유롭다. 다음 네 번째 거기 나온 대로 잡음이 거의 없고 자, 잡음이 거의 없고 선명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이게 디지털 신호의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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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번 봐봐. 디지털 정보와 현대문명. 이건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네, 굳이 선생님이 여기다 안 써도 돼. 한번 쭉 읽어보자. 첫 번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요즘에 특히 우리 어때? 선생님이랑 유나랑 수업하는 이 내용도 네, 디지털 정보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 음, 근데 그거를 나중에 편집해서 선생님이 또 올려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얘기고요.
자, 디지털 정보는 저장 분석이 쉬워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이용, 전송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되고요. 디지털 정보는 일상생활, 산업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에 활용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다. 많이 하잖아. 네. 그래,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전자책 교육 앱,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원격 교육, 그 다음에 무인드론,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 상품을 운송,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드 학습란이 있죠. 그 옆에 보충 학습단들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봤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지.